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김명신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브라질 월드컵이 개막을 했죠. 지난달 저희가 5월 달에 좀 늦게 토요 세미나를 했어요. 6월 달에 이제 그때쯤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브라질 월드컵이랑 딱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희가 이제 월드컵이랑 싸워서 이길 재간은 없어서 이번 달은 조금 당겼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홍보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너무 많은 분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조자도 다 거의 나온 것 같고 거의 한 200여 분 정도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주제가 좋아서 그런가요? C++라서.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을 다루기도 했고 오늘은 이제 C++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키노트 세션은요, Not Your Father's Language라는 이름으로 한번 정해봤고 그 이후에 이제 2시부터는 C++ 11과 관련돼서 음악을 좀 끌게요. 예. C++ 11과 관련돼서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C++의 표준 규격은 98년도 정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C++를 쓰긴 하셨는데, ISO의 표준으로 등록된 것은 98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98년도부터 거의 2000년도까지 이 C++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준수하는 쪽으로만 갔지,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2000년 초반이나 혹은 뭐 90년대 후반을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생산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고 이 C++ 랭귀지가 그에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줄곧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C++ 대가 분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우리가 C++의 언어를 좀 더 좀 개선을 해보자. 현실 세계에 맞도록 개선을 해보자고 하는 노력으로 C++ 0x라고 이제 표준 규격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0x는 사실은 이 x에다가 미지수를 넣어야 되니까 뭐 09, 그러니까 아마도 2009년까지는 표준을 완결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2009년까지 이제 표준을 제정하지 못했죠. 그래서 2011년도에 C++ 11이라는 표준 규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굳이 또 사람들이 이 0x의 의미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게 16진수다. 뭐 이렇게 0x가 16진수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T3 엔터테인먼트 최용배 과장님을 모시고 C++ 11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14과 관련돼서 표준 규격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시고요. 카카오에 있는 김희준 엔지니어가 실제 여러분이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하실 때 이 C++ 11의 표준 규격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약간 실용적인 측면에서 내용들 예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 REST SDK와 관련돼서 김용현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C++를 가지고 언어가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RESTful 프로토콜이나 HTTP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카사블랑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최근에 이제 C++ REST SDK라는 이름으로 이 HTTP 통신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테크데이즈 관련돼서 뭐 발표 내용이나 동영상 링크나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테크데이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사이트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난 한 8회 동안의 자료들도 슬라이드를 모두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내용도 가장 먼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급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바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700분 이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끼리도 좀 얘기를 나누시고 또 서로 Q&A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땡큐인데요. 예, 왜 땡큐를 넣었냐면 저희가 지난 11월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8회, 이번에 9회째인데 9회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집계를 쭉 해보니까 한 1,300분 정도가 저희 테크데이즈 미니 행사를 다녀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세션 수를 세어보니까 한 34개의 세션,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각 업계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34개의 세션을 발표를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저희가 발표된 내용들은 전부 다 동영상으로 다 녹화를 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시간을 한번 재보니까 약 2,700분 정도의 동영상이 녹화돼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은 페이스북에 가보시면 링크 등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등록 시 사용하셨던 그 페이지에서도 동영상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녹화를 해서 다 저희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는지 혹시 오늘 처음 참석을 하셨거나 혹은 뭐 이전에 몇 번 빼먹었던 분들이라면 동영상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 마찬가지로 한 720분 정도 계시니까 같이 의견을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을 중심으로 해서 2회 정도 나누어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12월 달에는 C# 랭귀지, 그리고 1월 달에는 ASP.NET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리고 웹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기술들도 2월 달에 다루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ASP.NET에 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7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관련된 클라우드 기술들을 다루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가 테스트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닛 테스트, 로드 테스트, 코디드 UI 테스트 등의 테스트를 어떻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쉽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제 C++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예, 공지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제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럴싸한가요? Not Your Father's Language. 제가 정한 건 아니고 허브 셔터의 그 타이틀에서 좀 뺏겨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요 페이지를 매달 거의 넣는데요. 실제 이제 시장을 좀 돌아보자는 측면에서 리얼리티 체크라고 넣어놨습니다. C++를 처음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혹은 뭐 C++를 계속 쓰시던 분들도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냐면, 야, 나 말고는 C++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주위를 돌아보면. 다 자바스크립트 쓰는 것 같고, 자바 쓰는 것 같고, 불안하다. 이거 계속해도 되겠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국내 사정하고는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타이오비라는 사이트를 가보시면 매달 이제 랭귀지 지수라고 해서 사람들이 검색 엔진에서 어떤 랭귀지를 찾아보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2014년도 자료와 처음으로 집계를 시작했던 1989년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좀 펼쳐봤는데요. 2014년 자료의 C++의 사용률을 보시면 여전히 랭귀지 순위가 4위입니다. 네. 1위가 이제 C 언어죠, 그죠? C 언어고, 자바 언어는 1999년에 이제 혜성처럼 등장했다 14위로 랭킹을 했다가 2004년부터 꾸준히 1등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 C도 저희는 오브젝티브 C가 왜 여기 있는지 알죠, 그죠? 네, 알지만 2015년에 떨어질 것 같죠? 네. 스위프트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브젝티브 C는 저기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C++는 2014년도에 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행스러운 것을 보시면 C 언어나 C++나 뭐 오브젝티브 C 혹은 자바하고 C#까지도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 그러면 예전에 C 언어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이 자식들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의 명세나 혹은 객체 지향의 어떤 특성을 가진 언어들이 최근에는 거의 뭐 전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놀라운 것은 저는 의미를 두는 것이 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 자바스크립트가 한 9위 정도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웹 쪽 관련된 기술들도 서버 사이드조차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프로그램하자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HTML5나 HTML5 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자바스크립트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점점 더 파워풀한 형태의 웹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계시죠. 뭐 하다못해 요즘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GPS의 정보를 갖고 오기도 하고 인덱스DB 같은 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HTML5라는 기술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API들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비즈니스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장점이 또 많이 있죠. 그런 비즈니스 로직들이 서버 사이드로 가게 되면 서버라는 것은 결국은 중앙 집중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로드가 많이 걸릴 거겠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비즈니스 로직이 클라이언트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서버 사이드에 있는
하드웨어의 부하가 더 줄겠죠. 예, 그런 장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C++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정말 옛날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냐? 뭐 90년대, 80년대부터 프로그램에서 그런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조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지표상에 가장 높은 바를 보이는 곳이 뭐 27에서 36, 7세 정도. 보통 우리가 개발자, 현업 개발자분들이라고 부르는 그거가 많죠. 뭐 당연한 지표 같습니다. 재미난 것은 92세의 개발자, 간달프 개발자가 있습니다. 예, 저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로 쭉 한번 살펴봐도 다양한 연령대에서 골고루 C++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 C++가 혹시 아주 옛날에 개발됐던 거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계속 쓰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실제로 프로젝트의 한 50% 정도, 그러니까 C++로 시작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50% 정도가 4년 이내에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C++로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10년 이상 된 것도 여전히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는 10년 이상 된 소스 코드를 계속해서 유지보수 발전시키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지표 하나 보여드리죠. 이것도 뭐냐면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세요. C++ 게임 개발에나 쓰지 어디다 쓰냐? C++는 생산성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 지표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C++ 프로젝트의 한 20% 정도가 게임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펴보시면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프레임워크, 비즈니스, 임베디드, 프로덕티비티, 그리고 이미징, 컨텐츠 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C++라는 랭귀지를 이용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내 환경에서 봤을 때는 그냥 게임 분야의 특정 부분에만 쓰이는 언어 이렇게 저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은 C++가 살아있고 움직이는 언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C++ 언어를 뭐 이미 죽은 언어 아니냐, 뭐 화석 같은 언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C++라는 언어가 처음으로 표준으로 제정이 된 것은 98년도입니다. 98년도고 그 중간에 한번 마이너 체인지가 있었죠. 그래서 2003년도에 약간의 마이너 체인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표준 규격에 C++ 표준 규격이 생길 때 해성같이 등장한 뭐 하나가 있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언어의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템플릿이죠. 그죠? 그 이전에 C++ 템플릿은 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98년도에 표준 규격에 템플릿이란 강력한 기능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 똑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나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거의 C++가 2010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 11 규격이 2011년도에 ISO에 표준으로 등록이 됐고요. 지금은 저희가 2014년도인데 연간 행사로 한 C++ 커미트들이 한 4번 정도 모이는데 올 2월 달에 아마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모임에서 기술적으로는 C++ 14에 대한 표준 규격이 모두 완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규격을 중심으로 해서 컴파일러 업체들이 그 내용들을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형태의 컴파일러들이 사실은 있죠. GCC도 있고, 비주얼 C++도 있고, 클랭 같은 컴파일러도 있고, 뭐 인텔 컴파일러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GC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표준 규격들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GCC 자체는 상용 컴파일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현 그 자체는 빠를 수 있으나 안정성이나 성능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주얼 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11과 14 규격을 같이 두고 여러분이 실제로 많이 쓰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쭉 써놓은 것들이 이제 C++ 11의
새로 추가된 기능이나 뭐 키워드나 패러다임이나 시멘틱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쭉 써봤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죠? 저희가 이제 C++ 98에 저희가 템플릿 정도가 추가됨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11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던 분들이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C++를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쯤 해서 한번 언어의 명세나 새롭게 추가된 시멘틱스를 한번 좀 살펴보실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이제 11이니까 지금 뭐 벌써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컴파일러들이 표준 규격들을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에는 최소한 여러분이 그 새로 개발을 하시거나 혹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이 11의 뉴 피처를 이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하시고 적용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뒤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오토 같은 거 굉장히 재밌죠, 그죠? 이게 타입 인퍼런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당 연산자 우측에 있는 내용의 타입을 그대로 좌측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뭐 v.begin 원래는 여기 이터레이터니까 왼쪽에 뭐가 와야 되나요? 뭐뭐뭐.이터레이터, 뭐 컨스테이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오토라고 하면 우측에 있는 걸 인퍼런싱 해준다는 거죠. 또 이제 굉장히 강력한 거 하나 또 있습니다. 왼쪽 하단 중간쯤 보시면 람다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최근에 자바에도 자바 8에 람다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C# 랭귀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람다가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도 표현의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쭉 우측으로 우측 중간쯤 보시면 R-value reference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굳이 한국말로 옮긴다 그러면 우측 값 참조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R-value reference의 의미는 뭐냐면 move semantics를 제공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move semantics는 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한 100바이트짜리 오브젝트를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100바이트짜리 오브젝트를 반환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C++ 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return 100바이트. 이러면 임시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펑션 내에서. 그죠? 그런 다음에 return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하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나요? 버리죠. 쓰레기통에. 쓸데없는 템플릿 오브젝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move semantics를 쓰게 되면 펑션 내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옮깁니다. 그렇죠? 옮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을 복사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매개 배수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데가 컬렉션 같은 데입니다. 리스트나 혹은 어레이 뭐 이런 데다가 값을 넣었다 뺄 때는 항상 값을 복사하는 형태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브젝트 사이즈가 커질 때 굉장히 느려지겠죠. move semantics는 그것들을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었잖아요. 그죠? move를 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공하지 않았던 것들을 제공을 해주게 된 거죠. 이 move semantics가 들어옴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사실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카피 컨스트럭터가 호출되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이 포인터 형태로 이제 구성을 많이 하시거든요. 리스트에다가 예를 들어 100바이트를 넣기 싫으니까 100바이트 복사된 거 싫으니까 100바이트짜리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넣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적 할당이 필요해지고 동적 할당을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삭제해야 되는 코드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생기죠. 근데 이런 move semantics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패턴들을 일거에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스레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윈도우에서 스레드를 만든다거나 리눅스에서 스레드를 만드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C 언어의 명세를 쓴 것은 아니죠. 그것은 플랫폼의 SDK를 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과 리눅스에서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이 달랐던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코드를 리눅스로 포팅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플랫폼 SDK를 썼던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 플랫폼에 맞는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터빌리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스레드와 관련된 부분들도 C++ 언어의 명세에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C++의 표준 규격을 이용하게 되면 윈도우에서 짜나 리눅스에서 짜나 똑같이 수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어 명세에 모던한 저희가 많이 쓰는 모던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그런 시멘틱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싱크라고 중간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패턴과 관련된 부분들을 언어 명세에서도 수용하고자 노력을 했지요.
예. 예를 한번, 물론 이제 뭐 그 다음 세션에서 최영배님께서 이 C++11과 관련된 표준 규격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주실 겁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미리 봤는데 100장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그냥 그 키노트니까 살짝 훔쳐볼게요. 한번 보시죠. 뭐 어떤 코드인지 대략 이해되실 겁니다. 서클 하나 만들고 벡터에다가 뭐 쉐입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넣고 이터레이터로 돌면서 뭔가 비교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딜리트로 다 삭제를 하고 뭐 이런 거 과정이죠. 그래서 뭐 어떤 걸 하는지보다는 그냥 구조나 패턴들은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근데 요것들을 이제 C++11에 좀 더 개선된 기능을 쓰면 이렇게 코드를 단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단순하죠. 일단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은 포인터 연산이 거의 없어졌죠. 화살표 같은 게 거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딜리트 없죠. U 없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터레이터로 for 루프 도는 거 한번 보시죠. for 해서 오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이제 프로그램을 하셨다 그러면 뭐 오른쪽처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코드를 표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토나 맥 쉐어드나 뭐 for 이터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다음 세션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 98에 있던 어떤 표현 방식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모던한 형태의 표기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하나는 이제 파이썬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파이썬이랑 비교냐 하면 이제 C++로는 프로그램 개발하기 엄청 어렵다. 똑같은 거 하는데도 코드가 뭐 10배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평균값을 계산하는데 파이썬과 그 14 규격을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로 차이가 있을까 한번 보면 예. 똑같죠? 내용을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제 시퀀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 구현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진 않았지만 곧 구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퀀셜한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평균을 구하는 형태의 패턴들은 그 뭐 파이썬 정도를 좀 고급 언어라고 본다 그러면 C++ 언어도 그 정도의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할 수 있는 예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건 좀 이제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문자열을 뒤집는 거예요. 문자열을. 그래서 중간쯤 보시면 EMOCLEW죠. 거꾸로 읽으면 웰컴입니다. 그죠? 웰컴. 그리고 OT2 그리고 읽어보시죠. U C++ 월드 같아요. 그죠? 이 스트링을 뒤집는 건데 여기 세 개의 문장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for 루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단일 루프를 이중 루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굉장히 재밌게도 비동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async라는 아마 키워드가 보이실 텐데 저것이 뒤쪽에 있는 오퍼레이션들을 비동기적으로 수행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수행이라는 것은 뭐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 작업을 시키고 나서 완료됨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완료되어야 결과를 출력하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for에 보면 for문 이하에 보면 e.g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완전히 뒤집고 나면 그 값을 가지고 오도록 웨이팅을 여기서 걸어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렇게 어싱크로 세 개를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퀀셜하게 수행된다 그러면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이렇게 어싱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시스템에 있는 CPU의 코어 수나 로지컬 코어 수를 계산해서요. 그 로지컬 코어의 개수만큼의 스레드를 동시에 운영을 해줍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니 Welcome to New C++ World라는 세 개의 문장이 만약에 코어가 좀 충분하다 그러면 한 번에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웰컴 바꾸고 to 바꾸고 New C++ World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 전체가 한 번에 확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이 모두가 다 C++의 새로운 표준 규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겠죠. 예.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과연 C++의 새로운 표준 규격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C++ 11이 11년도에 표준이 제정됐잖아요. 지금 2014년인데 그럼 다 됐을 것 같잖아요. 그죠? 당연히 다 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의 모든 표준 규격들, 새롭게 제정된 것들을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제가 C++ 14이라는 규격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14 규격과 11 규격 중에 사용자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사용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 비주얼 C RTM 버전이 나왔을 때 C++의 중요 부분들을 거의 다 구현을 했고, 실제로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C++ 컴파일에도 거의 빠짐이 없이 많은 부분들을 구현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불과 며칠 전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14.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명이기 때문에 14라는 명칭이 그대로 갈지 아니면 뭐 2015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CTP 버전에도 지금 inline namespace랄지, no except랄지, 뭐 generalized lambda capture랄지 이런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신다 그래도 C++ 11이나 14의 주요 교육을 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건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1970년대 뭐 컴퓨팅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70년대 컴퓨팅이 실제 시장에 도입되고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한 시기라고 보면, 지금까지 이 IT나 컴퓨팅 분야에서 주요 포커스 분야들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1970년대를 생각을 해보시면 하드웨어가 굉장히 고가였고 비쌌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주로 이제 에피션시와 관련된, 즉 뭐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를 했죠. 어떻게 하면 한 바이트라도 아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수행될 수 있을까?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했고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그쪽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흐름들이 조금 바뀌다가, 여러분이 아마도 그 경험하셨던 2000년도에 여러분이 개발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덕목을 뭘로 배우셨나요? 생산성이라고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언어, 예를 들면 뭐 4GL 랭귀지 같은 것들, 뭐 .NET, 자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랭귀지들이 각광을 받는 시기가 바로 2000년도였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개발자들의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IT의 어떤 연구나 혹은 그 돈이 전부 다 이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다시 흐름이 2010년도가 되면서 바뀌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서 감지가 됩니다. 다시 이제 에피션시로 넘어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CPU가 극히 제한적이죠. 그렇죠? 물론 엄청난 하드웨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배터리죠. 그렇죠? 배터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적게 쓰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에피션시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모바일 시대로 다시 바뀌면서 이 에피션시와 쪽에 특히 이제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하죠. 최근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들이 뭐죠? 저전력 서버입니다. 그죠? 서버를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적게 쓰게 만들겠냐는 거죠. 그 또한 에피션시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트렌드는 바뀌고 새로운 형태의 포커스 에어리어가 생깁니다만은 이제 2010년부터 시작해서 수년간은 아마도 이 성능과 에피션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결국은 C++와 같은 네이티브 랭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